귀촌 가족 박선미 단편 소설. 오랫동안 비어있던 박씨 할머니의 농가에 한 가족이 새로 터를 잡았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은 3월 말경이었다. 관리하지 않아 망가진 집안 이곳 저곳을 한 초로의 남자가 수리하고 있는 모습을 본 영균이 이장 김씨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했고, 이장 김씨는 도시에서 한 가족이 귀촌에 오기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기억해냈다. 뭐라더라? 서울서 고등학교 교장을 하셨다던데. 호기심이 생긴 영균 와이프가 옆집 영미 엄마를 데리고 그 집으로 달려갔다. 서울에서 교장을 지냈다는 60대 남자 옆에는 부인으로 보이는 여자가 남편의 집수리를 돕고 있었다. 대문 앞에서 힐끔대는 영균 와이프와 영미 엄마를 차에서 내린 짐을 가득 안고 들어오던 한 여자가 발견하고 다가왔다. 저희 집에 무슨 용건이라도. 저기 이 집에 이사 오신 분인가요? 네, 3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하얀 피부에 붉게 상기된 뺨을 하고 눈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었다. 영균 와이프와 영미 엄마는 곧 이 귀촌 가족에게서 집들이를 겸한 저녁 식사 초대장을 받아냈다. 음식은 걱정하지 마세요. 집수리하느라 바쁘실 텐데 뭘요. 먹을 건 저희가 다 가져올 테니까 장소만 빌려주시면 된다니까요. 시골 사람 좋다는 게 뭐겠어요. 이 가족의 외동딸로 보이는 여자는 내일 갑자기 열게 된 잔치에 음식은 둘째치고 음식을 올려둘 교자상조차 없다는 사실에 당황했다. 여자는 낮에는 인기척이 없던 옆집에 불이 켜진 것을 발견했고 늦은 시간 예의가 아니라고는 생각했지만 옆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벨을 한번 눌렀는데 반응이 없자 여자는 살짝 물러서서 집을 둘러보았다. 슬레이트 지붕을 대강 철거하고 샌드위치 패널을 붙인 집이 조금씩 망가져 갈 때마다 되는 대로 수리한 느낌이 나는 집이었다. 낡은 대문에는 보안 경비 회사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누구세요? 네. 저는 옆집에 오늘 이사 온 사람인데요. 침묵이 흐르고 천천히 문이 열렸다. 문을 열기까지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 여자는 상대방을 보고 알 수 있었다. 안에서 나온 여자는 휠체어를 타고 있었다. 저 밤늦게 죄송해요. 오늘 이사를 와서. 저는 서연우라고 해요. 휠체어를 타고 있는 여자의 무감한 시선에 연우는 자신도 모르게 허둥대며 자기 소개를 했다. 하지만 휠체어를 탄 여자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내일 집들이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짐이 도착하지 않아서요. 혹시 교자상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집에 교자상이 없어서요. 여자의 대답에 연우는 멋쩍은 듯 밤늦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한 후 혹시 내일 시간이 괜찮으면 집들이에 와달라고 청했다. 하지만 여자는 일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고 그 역시 거절했고 연우는 이게 혹시 시골의 텃세일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서울에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인지 좀 많이 배우신 느낌이 나네요. 중후하시고. 다음날 서울에서 온 가족의 집들이 겸 작은 마을의 잔치가 열렸다. 교자상을 빌려준 이장 김씨의 부인이 먼저
이 가족의 아버지를 추켜 세웠다. 교장이라고 불린 초로의 남자는 멋쩍게 답했다. 뭔가 오해가 있었나 봅니다. 전 학교 교장은 아니고 작게 학원 사업을 했어요. 고등학교 입시 학원을 운영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해서 후배에게 맡기고 저는 형식적인 대표로 남기로 했지요. 이제 슬슬 항상 꿈꾸어오던 귀촌을 실행에 옮길 때가 된 것 같아서요. 잘 정착해서 농사를 지어볼 생각입니다.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하하, 제 갑작스런 변덕에 집사람이 잘 따라와줘서 고마울 뿐이죠. 영균 와이프와 영미 엄마는 남자의 대답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집 여기저기를 살펴보고 있었다. 오래된 시골집이지만 그 안에 들여놓은 작은 가구들은 고급스러운 취향의 물건들이었고 방 한구석에 아무렇게나 놓인 가방조차 명품인 듯 했다. 집 바깥에 주차된 차는 아주 새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많이 낡은 것도 아닌 잘 관리된 국산 중형 세단이었다. 돈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값비싼 외제차가 아니라는 점도 그들 마음에 들었다. 요즘 은퇴하시고 농촌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것저것 잘 도와드릴 테니 농사일은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장 김씨 부인의 시선이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는 딸 연우에게 향했다. 가족분들이 다 같이 여기 정착하시는 건가요? 따님도? 따님은 결혼하셨는지? 연우는 갑자기 쏟아지는 질문에 멈칫했다. 그녀의 당황한 눈빛을 눈치챈 영미 엄마가 넉살 좋게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아유, 우리 이장 엄마가 궁금한 게 많네. 이쁜 처자만 보면 이런다니까. 여기 결혼 안 한 참한 총각들이 좀 있어서 자꾸 이어주고 싶은가 봐요. 요즘 사람들은 성 같은 거 안 본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자꾸만. 연우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결혼 한 번 했었어요. 하지만 이젠 여기서 부모님 일 도우면서 살려고요. 농사 지으면서 하루하루 보람차게 땀 흘리며 사는 건 제 꿈이기도 했으니까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말에 사람들이 놀라 할 말을 찾지 못하자 영미 엄마가 서둘러 수습했다. 그럼 요즘 한 번 다녀온 건 흠도 아닌데 근데 어쩜 이렇게 처녀같이 예뻐? 그 아가씨, 아니 결혼했었으니 아가씨란 말은 좀 그런가? 하여간 이름은 연우라고 하더라고. 이름도 참 예쁘네. 환영회를 빙자한 마을 신입 신고식을 마치고 돌아온 영균 와이프는 상대방이 듣는지 마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자신의 감상을 말하고 있었다. 정아 역시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신의 휠체어를 살펴보고 있었지만 대화의 주제가 된 연우라는 여자가 어제 자신의 집에 찾아왔던 그 사람이라는 사실은 알 수 있었다. 잘 사는 사람들 같지 않게 털털하더라니까. 하긴 그러니까 귀촌한다고 온 거겠지만 난 명품 같은 건 잘 모르는데 영미 엄마 말로는 옷이나 가방이나 이런 게 다 명품이라고 그러더라고. 아버지는 학교 교장이 됐나 학원을 한댔나 하여간 그 연우라는 아가씨 정아랑 비슷한 또래 아닌가? 정아도 그 집에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휠체어 상태가 안 좋아서 가기 힘들었어요. AS 받을 때가 지나서. 그제야 영균 와이프는 정아의 낡은 휠체어에 시선이 갔다. 그리고 화장기 없이 푸석하게 부은 정아의 얼굴과 외출할 일이 없어서
대충 길러 묶은 머리카락을 쳐다보았다. 비슷한 또래인데 참. 정아에게 시선을 돌리며 영균 와이프는 말을 이었다. 어쨌든 그래서 영미 엄마가 몸이 달았지 뭐야. 연우 씨랑 재석이랑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재석이 장가만 보내주면 크게 한턱 쏘겠다고 재석이 엄마가 말하고 다녔잖아. 도시 처녀들 시골로 시집 오는 거 싫어하지만 연우 씨야 일부러 귀촌도 했는데 여기 사는 거 싫어하지 않을 테고. 재석 오빠랑요? 나이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재석이가 40대 후반이든가 50대 초반이든가 그래봤자 10살 차이인데 뭐. 그리고 솔직히 한 번 이혼한 여자 누가 좋아해? 연우 씨가 이쁘긴 하지만 어린 나이도 아니잖아. 또 재석이네가 얼마나 알부자야? 서울 사는 사람들이야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벼농사 크게 짓는 집이 어딨다고. 알아주는 현금 부자인데다 몇 년 전에 아파트 짓는다고 토지 부담금 나온 것도 만만치 않고. 영균 와이프의 이야기 중 거슬리는 말들이 많았지만 정아는 입을 다물었다. 대신 건성으로 맞장구를 쳐주었고 영균 와이프는 신나서 계속 말을 이었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자꾸 한국말도 못하는 베트남 처녀들 시집 오는 것도 싫고 오랜만에 여기에 신혼부부가 생기면 다들 좋아하지 않겠어? 여기만큼 사람 살기 좋은 데가 없어. 다들 얼마나 가족같이 서로 돕고 지내냐고. 서울 사람들 깍쟁이처럼 자기 거나 챙길 줄 알지. 그러니까 고독사 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우리는 그런 서울 깍쟁이들하고는 다르잖아. 정아는 영균 와이프의 말을 흘려들이면서 재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재석에 대해, 그리고 어제 자신을 찾아왔던 맑은 눈동자의 연우라는 여자에 대해서. 영균 와이프와 영미 엄마가 집에서 만든 반찬을 싸들고 연우네 집에 다시 찾아간 것은 그 환영 파티 3일 후였다. 집수리에 열을 올리고 있던 연우는 얼굴에 페인트를 묻힌 채로 한 손에 브러쉬를 들고 당황한 듯 웃어 보였다. 오늘은 부모님께서 좀 늦게 돌아오실 예정이라서요. 부모님께 무슨 용돈이라도. 의아한 표정의 연우는 영균 와이프와 영미 엄마를 따라 함께 온 사람을 보고 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힘겹게 휠체어를 타고 온 정아였다. 영균 와이프와 영미 엄마는 손을 휘휘 내저었다. 용건은 무슨, 여긴 식당도 멀고 아직 집수리도 끝나지 않았으니까 밥 챙겨 먹기 영 시원찮을 것 같아서 먹을 것 좀 들고 왔어요. 이쪽은 바로 옆집에 사는 정아. 아직 서로 본 적 없죠? 서로 인사나 하고 지내라고. 정아가 원래 밖에 나오는 걸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또 굳이 오겠다고 해서. 이사 온 첫날 둘이 만났었다는 사실을 알리 없는 영균 와이프의 말을 들으며 정아는 가볍게 웅례를 해 보였다. 연우도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다. 영미 엄마가 한상 차려놓은 식탁에 둘러앉아 아직 따끈따끈한 호박전을 먹으며 연우는 비로소 마음이 놓인 듯 웃어 보였다. 귀촌하기로 맘먹었을 때 여러 가지로 걱정 많이 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머, 시골 좋다는 게 뭐겠어요. 앞으로도 어려운 일 있으면 말해요. 여기 사람들 정이 많아서 다들 이것저것 챙겨주려고 할 거니까. 친절하게 말하는 영미 엄마의 시선이
정아의 불편한 다리에 꽂혔다. 정아도 우리가 많이 챙겨줘서 불편한 거 없이 지내고 있어요. 정아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낸 사이긴 하지만 사고로 다리를 다치지만 않았어도 여기서 벌써 결혼해서 잘 살고 있을 텐데. 사고요? 영미 엄마의 말에 연우는 정아에게 시선을 돌렸다. 정아는 별일 아니라는 듯 가볍게 대답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놀러 나갔다가 트럭에 치였어요. 그때 이후로 이렇게 몸이 불편해졌지만 다행히 마을 사람들이 여러모로 많이 도와줘서 학교도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고요. 아유, 정아 너 사고 났을 때 다들 얼마나 놀랐던지. 재석이는 너 다쳤다고 울고 불고, 재석이가 너 등하교 하는 거 힘들다고 매일 가방 들여다 줬던 거 생각나? 대화 속에 등장하는 또 다른 이름에 연우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영균 와이프는 영미 엄마의 노골적인 화제 전환에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재석이라고 벼농사 아주 크게 짓는 집안 외동 아들인데 어렸을 때 정아를 참 많이 이뻐했거든. 정아도 잘 따랐고 참 착하고 성격도 좋고 외모도 그만하면 어디 빠지지 않는 총각인데 말이야. 그런데 아직 결혼을 못해서 센스 없는 영균 와이프의 말에 아니 그렇게 노골적으로 결혼 얘기를 하면 어떡해 하는 표정으로 영미 엄마가 눈총을 주었다. 영균 와이프는 진짜 용건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런데 전에 듣기로는 결혼 한번 했었다고? 갑자기 들어온 질문에 연우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네, 3년 전에요. 근데 왜 이혼했어요? 그냥 성격 차이였어요. 이런 거 물어본다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연우 씨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아까우니까 그렇지. 연우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처음부터 저희 집 돈을 노리고 접근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공부만 하느라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래서 영균 와이프와 영미 엄마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하얀 피부에 커다란 눈동자를 가진 연우는 시골 사람들이 보기에도 맑은 영혼을 가진 듯 했다. 역시 재석이 짝으로 딱이었다. 이혼이 좀 흠이지만 이 정도면 돈도 있고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좋고 마을에도 오랜만에 봄바람이 좀 불 것 같았다. 그 후로 영미 엄마의 말은 청산유수였다. 연우씨 이렇게 젊고 예쁜데 계속 혼자 살기엔 좀 아깝지 않아요? 난 연우씨 처음에 딱 봤을 때 재석이가 생각나더라니까. 연우씨가 마을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 한다고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연우씨 앞으로의 인생이 아까워서 그래요. 그리고 도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서도 벼농사 이 정도로 크게 짓는 집 드물어 웬만한 대기업 직장인 연봉 따위는 비할 것도 아니라고. 영미 엄마의 이야기에 연우는 뭐라고 대꾸할 말이 없어서 어색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어색한 분위기를 깬 건 정아의 말이었다. 하지만 재석 오빠에겐 결혼이 어울리지 않아요. 여태 조용했던 정아의 한마디에 놀란 연우가 정아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당황한 것은 영미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냥
정아는 말끝을 흐리면서도 계속 이어갔다. 재석 오빠는 나이도 있고 재석이가 무슨 나이가 많다고 그래. 그래봤자 40대 후반인데 그리고 동안이고 잘생겨서 다들 10살은 어리게 본다고. 하지만 여태 혼자 지냈는데 재석 오빠도 결혼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연우 씨도 귀촌하러 온 거지 결혼하러 온 건 아니잖아요. 정아의 시선을 마주본 연우는 그 표정이 어딘지 간절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미 엄마와 영균 와이프가 허둥지둥하며 분위기를 추스려 다른 화제로 전환하는 동안에도 정아는 자신의 발언에 대한 부연 설명은 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모임을 마치고 연우의 집을 나설 때 정아와 영균 와이프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영미 엄마가 연우에게 귀옛말을 건넸다. 정아가 어릴 때부터 재석이를 많이 따르긴 했어요. 몸이 불편하니까 만날 수 있는 남자도 없고 재석이가 여동생처럼 워낙 잘 대해줬으니까 재석이한테 마음을 품을 만도 하지. 하지만 재석이에게 정아는 여동생 그 이상도 이하도 절대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이게 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 친하게 지내서 생기는 일이지 뭐. 연우의 집을 나서는 영미 엄마의 얼굴은 기대감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재석의 결혼을 성사시켜주면 한턱 크게 쏘겠다는 재석 엄마의 말도 말이었지만 실은 몇 달 전 영민의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재석 엄마에게 돈을 빌렸던 것이다. 갚을 날은 다가오는데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서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하고 걱정하던 참이었다. 이 결혼이 성공만 하면 일단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미 엄마의 주선으로 서울에서 온 연우와 벼농사 짓는 재석이 첫 만남을 가졌다. 40대 후반이라던 재석은 영균 와이프의 말대로 금수저 영농 후계자였고 키도 큰 편에 웃는 얼굴이 호감인 남자였다. 이런 사람이 왜 아직 결혼을 못했을까? 역시 시골에 살아서 그런가? 연우는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가 쉬쉬했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재석이 이미 30대 후반에 베트남 여자와 결혼을 한 번 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또 그 베트남 여자가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도망가 버렸다는 사실도. 마을 사람들은 연우와 재석이 행복한 결혼을 하길 바랐기 때문에 재석의 실패한 결혼에 대해서는 다 같이 입을 다물었다. 그래봤자 연우도 한 번 갔다 온 여자니까 그런 사람이 총각 결혼을 바라선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연우와 그 가족은 시간을 가지고 마을에 적응해 나갔다. 연우의 부모님은 아직 서울에서 처리할 일들이 남았다면서 시골집에는 주말에만 방문했고, 연우 역시 서울에서 학원 강사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중에도 몇 번씩 왕래하며 바쁘게 지냈다. 그 와중에도 재석은 바쁜 연우의 스케줄에 맞추어 쩔쩔매며 몇 번의 만남을 가졌다. 연우는 여태 재석이 만났던 여자들 중에서 가장 세련되고 아름답고 유복하게 자란 티가 나는 여자였다. 연우 역시 재석이 싫지 않은 눈치였다. 그러고 보니 정아씨는 바로 옆집에 사는데도 통 얼굴 보기가 어렵네요.
재석 씨와도 많이 친했다고 했죠. 연우와 재석의 6번째 만남, 차로 30분은 가야 있는 그나마 제일 번화한 거리의 카페에서 연우가 커피를 마시며 입을 열었다. 어릴 때부터 잘 아는 사이죠. 단둘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맥히지 않는다는 듯 재석이 대답했다. 초등학교 때였나? 사고가 난 뒤로 밖으로는 잘 나오지 않아요. 부모님은 이혼하셔서 어머니는 아마 제가 했던가 그랬던 것 같고, 아버지는 도시에 나가서 사시는데 아버지 따라서 도시로 나가 살면 좋을 텐데 굳이 고집을 부려서 여기 계속 살겠다고 하니 집도 가까우니까 친하게 지내면 좋을 텐데. 순수한 연우의 말에 재석은 고개를 내저었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아이예요. 주변 사람들도 다들 그 애한테 신경 써주면서 모임에 나오라고도 몇 번 말해봤는데 다 거절하고 다리 다치고 성격도 변하고 많이 어두워져서 연우 씨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것보다 재석은 본론을 말하기 위해 침을 꿀꺽 삼켰다. 제가 시골 사람이 되어나서 이런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연우 씨, 저 만나는 거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맞죠?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저 혼자 너무 김칫국 마시고 있는 건 아니죠? 연우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다. 저도 가벼운 생각으로 재석 씨 만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왜요? 전 결혼에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실패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부모님도 저만 좋다면 독신으로 살아도 괜찮다고 하시고요. 이미 부모님께서는 외동딸인 제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금전적으로도 여러 가지를 충분히 마련해 주셨어요. 이혼한 곳이 뭐가 어때서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겁니다. 또 설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제가 설득할 거고요. 전 연우 씨 처음 보고 정말 한눈에 반했어요. 신이 절 버리지 않으셨구나 생각했다고요. 확신에 차서 말하는 시골 남자의 열정에 연우는 더욱 얼굴을 붉혔다. 재석은 그 표정을 보고 더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은 이 여자와 결혼할 것이라고. 연우에게 푹 빠져있는 재석과는 달리 연우는 영미 엄마의 말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정화가 반겨주지 않으리라 예상하면서도 굳이 찾아간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번에도 정화는 연우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정화의 낡고 작은 집 마당에 서서 연우는 어색하게 말을 걸었다. 저희도 이제 집에 보안경비 시스템을 설치해야 할 것 같아서요. 전에 보니까 정아씨 집 대문에 스티커가 붙어 있길래 어느 회사가 괜찮은지 추천받을 수 있을까 하고, 예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색하게 끊어지는 대답에 연우는 할 말을 잃었다. 정아는 진짜 용건을 말해보라는 듯 연우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제가 재석씨 만나는 거 알고 있죠? 네, 제가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정아씨가 괜찮은가 해서, 이것도 제 오지랖인 거 아는데 그냥 좀 신경이 쓰여서요. 정아가 연우를 뚫어질 듯 쳐다보았다. 그 표정은 많이 복잡해 보여서 연우는 이 정아라는 여자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정아가 입을 열었다. 제가 재석 오빠를 만나지 말라고 하면 그럴 건가요? 할 말을 잃은 건 연우 쪽이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날 찾아올 필요는 없어요. 이만 가보시는 게 좋겠네요. 먼저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는 정아의 낡은 휠체어를 연우는 멍하니 바라보았다. 어딘가 고장이 났는지 잘 굴러가지 않는 느낌이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하고 정아의 집 대문을 나서는 연우의 등 뒤로 정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보안 스티커 가짜예요. 며칠 후 저녁 수리가 끝나는 집 안을 둘러보면서 연우는 다음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 와중에도 머릿속에는 정아의 말이 떠올라 사라지지 않았다. 그 보안 스티커 가짜예요. 연우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일지 생각했다. 생각에 잠긴 채 쓰레기를 버리러 집 앞에 나간 연우는 자기도 모르게 정아의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정아의 낡은 집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연우의 농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불이 꺼져 있었다. 외출했나 하고 돌아서려는데 어딘가에서 여자의 신음이 들려왔다. 연우는 재빨리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고 휠체어와 함께 길에 나동그라져 있는 정아를 발견했다. 어제 비가 와서 연우는 먼저 넘어진 휠체어를 일으켜 세우고 정아를 부축해서 휠체어에 앉는 것을 도왔다. 정아는 변명하듯이 비를 탓했다. 연우는 정아가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다가 그 뒷모습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정아씨, 내가 달갑지 않겠지만 그래도 선입견을 가지고 나를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재석씨 때문에 개인적으로 친하게 지낼 수 없다고 해도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울 수는 있잖아요. 모양뿐인 보안 스티커보다는 도움이 될 거예요. 연우의 갑작스러운 말에 정아는 멈칫했지만 오늘 고마웠다는 짤막한 인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갔다. 그 후로 연우와 정아의 사이가 당장 가까워진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연우가 집을 나설 때 마침 마당을 쓸고 있었던 정아는 처음으로 먼저 인사를 했고 그 다음날 연우는 선물 받은 과자가 있는데 많아서 나눠 먹고 싶다는 핑계로 정아를 찾아갔다. 그리고 둘의 대화는 점점 더 길어졌다. 연우는 낯선 시골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다. 부모님의 농사를 도울 생각이었는데 막상 시작하려니 자신이 없어서요. 내가 학원 강사를 그만두고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정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답을 해주었다. 영민에는 벼농사를 짓다가 열대과일 재배를 시작했는데 제법 쏠쏠해 보이더라는 이야기. 마을 회관을 관리하는 김씨는 요즘 유행한다는 공유 숙박 아이디어를 내서 외지에서 방문객을 받고 있는데 요즘 관광객이 많아져서 관리하는 직원을 하나 더 뽑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농촌이라고 다 농사만 짓는 건 아니군요. 순진한 얼굴로 감탄하는 연우에게 정아는 대답했다. 농사만 해서 큰 돈을 벌기는 힘드니까요. 요즘은 시골 사람들도 이제 밝아요. 끄덕거리며 수긍하던 연우는 정아에게 활짝 웃어 보였다.
그럼 나도 여기 정착해서 새 출발을 해봐야겠어요. 새 출발에 재석도 포함된 것이냐고 정아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간간히 연우의 입에서 나오는 재석의 이야기에 정아는 둘이 원만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우와 재석이 결혼을 약속했다는 소문이 퍼졌다. 둘 다 나이는 있지만 선남선녀라는 이야기. 연우의 부모님이 학원 사업도 크게 했고 여기저기 투자를 잘해서 돈이 많다는 이야기. 아니 사실 알고 보면 재석네야말로 알짜 부자니 서로 잘 어울린다는 이야기. 재석의 부모님은 신부의 나이가 많아서 내키지 않는 척 하지만 사실은 매우 기뻐하고 있다는 이야기 등등. 시골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서울 여자 같지 않게 털털한 연우는 재석의 부모님뿐 아니라 마을의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면서 신망을 얻고 있었다. 이런 소문들은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정아에게도 들려왔다. 그리고 며칠 후 마을에서 차로 1시간은 넘게 가야 있는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정아는 연우와 우연히 마주쳤다. 연우의 옆에 있던 재석과 함께. 연우씨가 마음에 드는 걸로 다 골라요. 난 아무거나 괜찮으니까. 돈을 많이 쓸 것으로 보이는 이 예비 부부에게는 이미 반질반질한 헤어스타일에 대리점 매니저가 달라붙어 있었다. 그 번잡스러운 와중에 핸드폰 충전기 하나 달랑 사러 나온 데다 휠체어까지 타고 있는 정아를 신경 써주는 직원은 아무도 없었고 덕분에 정아는 높이 걸려있는 핸드폰 충전기 하나를 집으려다 떨어뜨리고 말았다. 정아씨! 충전기를 얼른 주워 건네준 연우의 얼굴과 그 뒤에서 당혹스러운 얼굴로 서 있는 재석을 보고 정아는 괜히 외출을 했다고 생각했다. 연우는 오늘도 아름다웠다. 누구 말대로 세련되고 아름답고 유복하게 자란 티가 나는 사람. 정아, 너 어떻게 여기까지? 살 게 있었으면 나나 다른 사람들한테 부탁하면 되는데. 마지못해 아는 척하는 재석에게 정아가 말했다. 택시 타고 왔어. 나도 가끔은 외출할 일이 있으니까. 정아와 재석 사이의 냉랭한 분위기 속에서도 연우는 반갑게 이야기를 건넸다. 이런 데서 만나니까 반갑네요, 정아씨. 연우의 미소 띤 하얀 얼굴을 정아는 잠시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대답 없는 정아 대신 재석이 서둘러 말했다. 정아는 몸이 불편해서 밖에 잘 나오지 못해요. 밖을 다니는 건 피곤하기도 하고. 너 이제 들어가 봐야 하지? 내가 택시 불러줄까? 택시 곧 올 거야. 예약해놨어. 정아는 휠체어를 돌려 나오면서 연우에게 말했다. 예전에 준 가자 선물에 대한 답례로 이번 주에는 우리 집으로 초대할게요. 정아와의 짧은 만남 이후에 연우는 재석의 기분이 몹시 나빠진 것을 느꼈다. 전자제품 쇼핑을 마친 후 연우는 재석의 집에 방문했다. 재석의 어머니는 그녀를 반갑게 맞이하고 차를 가져다 준 후 재석과 연우가 결혼해서 살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농사 짓는 곳과는 약간 떨어진 차로 30-40분 거리에 있는 새 아파트라고 했다. 연우는 어차피 귀촌을 결심한 만큼 여기에 그대로 살아도 좋다고 했지만
신식 어머니가 되고 싶은 재석의 어머니는 극구 만류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시골 사람들이지만 노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며 여기저기 투자한 곳도 좀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재석의 어머니가 방을 나간 후 연우는 재석의 눈치를 살폈다. 피곤한 것인지 오늘의 쇼핑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인지 재석은 여전히 기분이 안 좋았다.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불어 이런저런 말을 하다가 연우는 정아의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다. 정아씨를 밖에서 만나니까 또 새롭네요. 여긴 제 또래가 없어서 친하게 지내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재석의 눈치를 살피며 연우가 입을 떼자 재석이 갑작스럽게 소리를 질렀다.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애라고 했잖아요. 다리 다치고 성격도 어두워졌고 피해 망상도 있는 애라고요. 갑자기 돌변한 재석의 말투에 연우는 너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하지만 집으로 초대까지 해줬는데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재석은 거칠게 소리 지르며 벌떡 일어났다. 왜 말을 안 들어? 내 말이 우스워?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먹어야지. 왜 자꾸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들어? 연우는 완전히 얼어붙은 채로 일어났다. 이런 재석의 모습은 처음이었다. 항상 존댓말까지 쓰며 자신에게 맞춰주고 나쁜 소리 한 번 한 적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연우는 재석을 마주본 상태로 뒷걸음질 쳤다. 나 이제 가볼게요. 재석씨 지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으니 다음에 얘기해요. 사람 기분 나쁘게 해놓고 이제 와서 자리 피하겠다면 다요? 연우가 위협을 느끼며 문고리를 잡고 돌리려고 했을 때 재석은 그녀를 세차게 밀었고 연우는 그대로 밀려서 나동그라졌다. 아직 남아있던 찬물이 연우 위로 쏟아졌지만 그녀는 뜨거움을 느낄 새도 없었다. 3일 후 연우는 정화의 집을 찾았다. 대문에 붙어있는 보안 경비 스티커와 낡은 집인데도 꼼꼼하게 설치되어 있는 방범창에 다시 시선이 갔다. 그 보안 스티커 가짜예요. 정아의 말을 떠올리며 연우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연우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낡은 외관과는 달리 언제나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실이 보였다. 연우는 조용히 집 안을 둘러보았다. 컴퓨터 책상에 펼쳐져 있는 여성 패션 잡지가 먼저 보였고 그 다음으로 화장기 전혀 없이 평소처럼 푸석한 얼굴을 하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정아에게 시선이 갔다. 이 잡지 나도 좋아해요. 화보가 예뻐서요. 그냥 요즘 나온 옷이나 화장품 구경하려고 보는 거예요. 왠지 정아는 연우를 다시 낯선 사람 대하듯 하고 있었다. 서먹한 분위기에서 연우는 힘겹게 대화를 이어갔다. 아, 그렇군요. 화장 안 하시는 줄 알았는데 보기만 하는 게 좋아요. 예뻐지고 싶지 않아서요. 연우는 다시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정아가 가져다 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연우였다. 전에 얘기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 가족이 시골로 오게 된 건 좀 더 순수한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였어요. 도시에서는 노력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고 사람들은 돈 때문에 서로 속고 속이죠. 그래서 시골에 정착해서
우리가 먹을 농산물을 직접 키우고 땀 흘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보람찬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시골 사람이라고 다 순박한 건 아니에요. 정아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연우는 마음에 품어왔던 말을 꺼냈다.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정이 많고 서로 가족같이 돕고 지낸다는데 왜 정아 씨는 고장난 휠체어를 계속 쓰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건 AS 센터가 멀어서. 고장난 휠체어를 쓰면 정아 씨가 불편하다는 걸 다들 알면서도 아무도 수리를 도와주지 않은 거잖아요. 아니면 정아 씨가 부탁하지 않았던가. 또 왜 유독 정아 씨의 집 대문에만 가짜 보안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까요? 집 외관은 낡았지만 방범창은 비싸고 튼튼해 보이는 것으로 달려있고, 집 안에 들어와서 보니 비디오 폰도 좋은 제품으로 설치되어 있더군요. 내게 재석 씨와 만나지 말라고 한 건 사람들 얘기처럼 정아 씨가 재석 씨를 마음에 두고 있어서가 아닌 거죠? 정아는 말없이 연우의 말을 듣고만 있었다. 초등학교 때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마을 사람들이 돌봐줬다고 했죠. 아무 대가 없이. 같은 마을 사람들이니까 따뜻한 정으로. 그뿐이었나요? 다른 일은 없었어요? 긴 침묵이 흘렀다. 한참이 지나 정아가 입을 열었다. 평소에 느릿한 말투였지만 막상 입을 열자 한 번도 쉬지 않고 말을 이어나갔다. 제가 다리를 다치고 어머니가 이혼한 후 제가 하시고 아버지가 돈을 벌러 도시에 나간 이후 이곳 사람들은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데 돌봐줄 사람은 없었으니까. 아버지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집을 청소하고 생활비 약간을 주고 가시는 게 다였어요. 혼자 걷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는 초등학생 여자아이. 그게 여기서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이미 돌아가신 예전 이장 아저씨였어요. 아침마다 초등학교까지 차로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나는 그때 너무 어렸어요. 뺨을 쓰다듬는 것은 내가 귀여워서 가끔 나에게 뽀뽀를 하는 것도 날 딸처럼 생각해서 어디서부터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건지,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되는 건지 걱정이 돼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숨 막힐 것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런 소문은 쉽게 퍼지나 봐요. 그들에게는 이미 때가 타버린 물건 같은 거였죠. 매일 등굣길에 봤던 옆집 아저씨, 농기계를 빌려주었던 동현이네 아버지, 그리고 재석 오빠의 아버지까지. 연우는 자기도 모르게 두 손을 맞잡고 있었다. 손끝이 덜덜 떨려왔다. 처음에는 단순하게 만지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성폭행으로 이어졌죠. 장소도 어디든 상관없었어요. 이 집에서도 창고에서도 이미 사람들이 모두 공유하는 사실이었으니까. 다들 알고 있는 사실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어요. 짧게 얘기할게요. 나는 어렸을 때 재석 오빠를 많이 믿고 따랐어요. 다리를 다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재석 오빠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오빠는 처음에는 자기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부정하다가. 정아는 말을 멈추었다. 연우는 그녀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재석 씨에게도 성폭행을 당했군요. 정아는 연우의 커다란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맑았던 눈은 이제 혼란스러움으로 가득했다. 범죄는 그 이후로 2, 3년간 계속되었어요. 얄궂게도 그 범죄가 멈추게 된 것은 이 마을에 살았던 한 남자가 근처 시내에서 한 술집 아가씨를 성폭행한 일이 발생하고 나서였어요. 그 남자는 법적인 처벌을 받았고 한동안 그것이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겁을 먹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는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행동도 하려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상징이었으니까. 그들은 내가 이곳을 떠나길 바랐어요. 근처 도시에 직장을 알아봐 주기도 했고 아버지에게 절 여기서 데려가라고 설득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나는 여기에 남아있기로 결정했어요. 죽을 때까지. 정아는 목이 마른 듯 커피로 입을 죽였다. 난 여기서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상징이 되기도 했어요. 뭐랄까, 마치 암이 될지 아닐지 알 수 없는 경계성 종양처럼 수술을 해서 없애도 계속 자라나서 이게 나중에 나를 죽일지 아닐지 평생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덩어리처럼. 난 여기서 죽은 듯이 지내지만 가끔 마을 사람들 앞에 나타나죠. 언젠가 당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폭로하고 당신들의 평온한 일상을 완전히 망가뜨려 줄 거라는 두려움을 안겨주기 위해서. 연우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할 말을 잃은 연우에게 정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런 말이 있대요. 누군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더라도 안갚음하려 들지 마라. 강가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곧 그의 시체가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리라. 노자가 한 말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말처럼 난 오래도록 기다렸어요.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그들이 벌을 받기를. 아마 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소원이겠지만. 다시 침묵이 흘렀다. 연우의 눈가에는 충격으로 인한 물기가 서려 있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가 연우는 벌떡 일어났다. 재석 씨와 관련된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이런 건 나 그만 가볼게요. 오늘 일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했어요. 급하게 나갈 채비를 하는 연우의 뒷모습을 정아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연우가 자신이 한 말을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상관없었다. 재석의 첫 번째 부인에게는 말하지 못했지만 며칠 후 재석과 연우는 마을의 카페에서 다시 만났다. 재석은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적잖이 신경이 쓰이는 듯 망설이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그때는 내가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미안해요. 연우는 대답 없이 커피를 마셨다. 재석은 초조한 얼굴로 변명을 이어갔다. 앞으로 다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원래 화내고 소리 지르고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건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연우 씨가 계속 말을 기분 나쁘게 하니까 아니 탓하려는 건 아니고. 재석의 변명을 듣기만 하던 연우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입을 열었다. 재석 씨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건 나도 잘 알아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니까요. 그런 사소한 일로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본다든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시골에 내려와 재석 씨를 만나서 다시 결혼을 꿈꿔보게 된 것도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연우는 가볍게 심호흡을 하고 말했다. 내가 결심한 일에 대해서는 후회는 안 해요. 다신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지만 이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는 꿈이 생겼으니까요. 연우는 비로소 활짝 웃어 보였다. 재석은 안심하며 따라 웃었다. 그 이후에도 한 번 더 재석이 연우에게 폭력을 휘두른 일이 있었다. 재석이 연우를 자신의 친구들에게 소개한 날, 연우가 사정이 생겨서 조금 늦었던 일로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재석이 분을 참지 못하고 뺨을 올려 붙였던 것이다. 그 일은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목격자가 여럿 있었으나 아무도 그를 말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연우가 목격자들에게 이 일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고 자신이 잘못해서 맞은 거라며 대신 변명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미 한 번 이혼했기 때문에 다시 결혼에 실패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짐작했고 입을 다물었다. 연우와 재석이 결혼 준비는 다시 순탄하게 진행되어 갔다. 그들이 살 신혼집도 마련되었고 결혼식은 소박하게 마을 회관에서 마을 잔치로 열기로 했다. 항상 싱글벙글 거리며 온 동네를 돌아다니던 재석은 동네 친구들의 야유와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고 연우는 이 시골의 일원으로 당당히 인정받게 되었다. 그렇게 연우와 그녀의 가족이 마을로 온 지 5달이 지났다. 그 사이 그들은 마을에 잘 적응하여 신망을 얻었고 서울서 온 교장 선생 가족이라고 하면 모르는 이가 없었다. 서울서 온 교장 선생은 시골 사람들이 잘 모르는 법률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었고 은행 대출이 급하게 필요한 이에게는 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지인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때때로 농사짓는 법을 배워가며 상대를 추켜 세울 줄도 알았다. 사람들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생기면 그를 찾아가게 되었다. 한 달 뒤, 그러니까 연우가 마을에 온 지 딱 6달이 되는 날로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 우편함에 들어있던 청첩장을 발견한 뒤 정아는 자신의 다리를 핑계로 참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할까 했지만 망설임 끝에 결혼식에 가기로 결정했다. 자신은 할 만큼 했으니 연우가 어떻게 하든 상관없었지만 그날의 대화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이 결혼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그것은 연우가 알아서 할 일이었다. 자신이 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남기로 한 것처럼 그녀 역시 자신의 결혼에 대해 선택할 권리가 있었다. 그 상대가 재석이라고 해도 결혼식 날이 되었다. 결혼식이 열리는 마을 회관은 아침부터 북적북적한 모습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모처럼의 큰 잔치에 아침부터 설레는 모습으로 속속 모이고 있었다. 언젠가 입을 일이 있을 거라며 3년 전에 큰맘 먹고 사둔 정장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고 나온 영미 엄마는 이 결혼에 영미 엄마가 큰일 해준 거 알고 있어. 시 끝나면 내가 단단히 살해할 테니까 기대해. 라는 재석 엄마의 귓속말을 듣고 입이 귀에 걸렸다. 영균 와이프는
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안달이었지만 신부 대기실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였다. 정아는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휠체어를 탄 채로 구석에 자리하고 있었다. 턱시도 차림으로 잔뜩 들떠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재석은 그런 정아를 발견한 뒤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지만 정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결혼식을 다 볼 생각은 없었고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는 대로 연우에게 인사만 전하고 갈 생각이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정아의 귀에 사람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소리야? 연락이 안 된다니. 쉬, 조용히 해. 신부 측에서 오늘 아침 일찍 서울에서 메이크업 받고 어른들 모시고 온다고 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나 봐. 뭐? 차가 막히는 걸 수도 있다지만 그럼 연락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야. 교장 선생 부부도 연우 씨도 약속 늦고 그럴 사람들이 아닌데. 정아의 눈에 당혹한 재석의 표정이 들어왔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사이 초조한 듯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는 모습이 재석의 부모 역시 초조한 얼굴로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고 있었다. 내려오다 무슨 사고라도 난 걸까? 그게 아니면 설마 결혼식 직전에 연우 씨 마음이 바뀐 걸까? 내 이야기 때문에? 정아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30분이 지나자 하객들 일부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1시간이 지나자 마을 회관 안의 모든 사람들이 신부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기분 좋은 9월 말의 아침. 정아는 언제나처럼 집 앞 작은 마당을 청소하러 나왔다가 대문 안쪽에 떨어져 있는 우편물을 하나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직사각형의 작은 물건이 하나 들어있었는데 내용물이 뭔지 확인하기도 전에 대문을 쾅쾅 두들기는 소리에 급히 문을 열었다. 얼굴이 잔뜩 상기된 영균 와이프였다. 아침부터 급하게 무슨 일로? 나 냉수 한 컵만 줘. 다급하게 들어와 찬물을 한 번에 들이켠 영균 와이프가 시근거리며 입을 열었다. 정아야, 얘기 들었어? 연우 씨 얘기. 아니요.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은 건 알고 있어요. 나 참 이게 정말. 영균 와이프는 흥분이 가시지 않는지 숨을 헐떡이며 두서없이 말을 이었다. 나 지금 경찰서 다녀오는 길이야. 네? 정아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정말 무슨 사고라도 생긴 건지 불안했다. 아니 이게 정말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되는 건지. 내가 결혼식에 연우 씨랑 교장 선생 부부가 결국 안 나타나서 난리가 난 건 봤지? 연우 씨도 교장 선생도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결혼식에 오다가 무슨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싶었지. 근데 그럼 무슨 연락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니야. 하다못해 경찰서에서라도 전화가 오든지. 근데 분위기를 보아하니 아예 연락이 안 되는 상황 같은 거야. 결국 그날 재석이가 하객들 모아놓고 사과하고 축의금 돌려주면서 상황이 이상하게 끝났지. 영균 와이프는 목이 마른 듯 다시 물을 마셨다. 다들 무슨 사고가 생겨도 생겼겠구나 하고 나를 보냈는데 그 상태로 이틀,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는 거야. 근데 말이야, 난 그 다음날 교장 선생을 꼭 만나야 하는 일이 있었다고.
네? 의아한 정아에게 영균 와이프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사실 남편 모르게 교장 선생 통해서 돈을 좀 투자한 게 있어. 높은 이율로 돌려준다기에 믿었지. 교장 선생인데 동네 걔랑 비슷한 거라길래 전에 걔는 몇 번 해본 적이 있으니까 해보기로 했지. 여기에 정착할 사람이잖아. 연우 씨는 재석이랑 결혼도 할 거니까 너무 당연히 믿었다고. 정아는 자기도 모르게 입을 벌렸다. 그래서 내가 이 사정을 동현이 와이프에게 슬쩍 얘기했더니 갑자기 펄쩍 뛰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돈을 맡겼다고. 너무 좋은 조건이라 아무나 다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주변에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야. 그런데 동현이 와이프가 또 얼마나 오지랖이 넓어. 교장 선생한테 자기 주변 사람들도 돈 좀 벌게 해주고 싶다면서 돈을 받아다가 줬다는 거야. 영민이도 이번에 구아바 재배로 번 거 다 투자하고 이장님은 마을회관 수익까지 몰래 털어서 그 돈을 다 맡겼다고. 나 참. 영균 와이프는 흘러내리는 땀을 닦았다. 본인이 말하면서도 황당한 모양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될 것도 아니었어. 재석이란 말이야. 내가 얘기했었지. 재석이가 연우 씨랑 결혼하면서 저기 새로 생긴 아파트 그거 마련해서 신접살림 차린다고 했었잖아.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연우 씨가 집 마련해 오겠다고 했는데 서울에 있는 연우 씨 집 명의의 집이 당장 안 팔린다고 하면서 재석이한테 아파트 계약할 돈을 받아갔나 봐. 자기가 그 집 계약했다고 하면서 계약서도 보여줬대. 물론 가짜였지만 그뿐 아니라 교장 선생도 원래 하던 학원 정리하고 새로 큰 영어 학원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기존 학원이 세금 문제가 있어서 매각 대금을 좀 늦게 받게 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재석이네 돈을 부탁했던 거야. 학원 매각한 돈 받으면 꼭 돌려주겠다면서. 정아야, 듣고 있어? 네. 그래서 이래저래 알아보니까 이 마을에 벌써 피해자가 수십 명이야. 경찰서 달려가 봤더니 뭐라는지 알아? 그 이쁘고 착한 연우 씨가 나 참 이미 사기 전과가 몇 건이나 있다는 거야. 그 교장 선생이라는 작자도 품위 있던 교장 부인도 심지어 가족도 아니래. 그냥 사기꾼 집단이었던 거지. 물론 다들 피해를 봤지만 재석이네에 비할 건 아니야. 대체 무슨 원한이 있었는지 완전히 탈탈 털어갔더라고. 그 사기꾼들이 여기 온 것도 재석이네가 토지 보상으로 돈 좀 만진 거 알고 온 것 같아. 정아는 갑자기 약간 어지러워서 휠체어에 팔걸이에 몸을 기댔다. 이제야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느낌이었다. 영균 와이프는 한참을 더 하소연하고 나서야 떠났고 정아는 예전 연우와의 만남을 떠올렸다. 그녀가 정아의 집을 나서기 전에 했던 말도 연우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다가 문득 정아를 돌아보았다. 아까 정아씨가 했던 얘기 말이에요. 노자가 했다던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면 적의 시체가 떠내려 간다던. 난 그런 복잡한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말없이 연우를 쳐다보는 정아에게 연우는 웃지도 않고 조용히 말했다. 수는 원래 남이 해주는 거예요. 연우의 마지막 말을 떠올리며 정아는 봉투를 열었다. 발신자가 적혀있지 않았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가 하나 들어있었다. 시골 사람이라고 다 순박한 건 아니라고 했죠. 도시에서 귀촌하러 온 가족도 다 순수한 마음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그 비율은 세상 어딜 가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봉투 안에 들어있던 직사각형의 물건 역시 열어보지 않아도 무엇인지 알 수 있었다. 연우가 자신을 찾아왔던 날 책상 위에 펼쳐두었던 패션 잡지 속의 립스틱, 그 립스틱이 잘 포장되어 들어있었다. 정아는 몇 년 만에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